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시도교육청 소양평가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우리 언어 관련된 파트들 문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다음 밑줄 친 어휘의 맞춤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잘못 쓰는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행위는 나이 고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 우리가 발음상 눈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눈을 찌푸리는, 눈의 살을 찌푸리는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살이라고 써주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나지막히 읊조린다. 자, 나지막히가 아니라 나지막이 읊조린다. 부드럽게 기로 발음을 해줍니다. 자, 기본 나지막하다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나지막이라는 어근에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이가 붙어서 나지막이가 되겠습니다. 번잡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것도 발음상 연음이 그대로 되면서 깨끗이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로 발음이 나는 경우, 연음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이를 사용해 주고요. 이나 히, 히로 사용이 되는,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히를 써주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방을 메고 얼른 학교에 가야지. 자, 메다는 말 그대로 어깨 같은데 짊어지는 거고요. 메다는 묵다. 어딘가에 내가 무언가를 묵다의 단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맥에 맞게 파악하는 배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얘는 맨 앞에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천연염색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식물, 동물, 광물을 이용하여 작물이나 시일에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개념 나온 이후에 1, 2, 3, 4번을 보시면 가와 나중에 먼저 찾아주세요. 식물의 잎, 목재, 숲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천연염색은 합성염료에서 보기 어려운 특유의 독특한 색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항균성, 소치성, 알레르기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천연염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여기에는 장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가 나왔고요. 나는 최근 들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친밀감으로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라는 지금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상, 이렇게 이용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서 그래가 바로 내용 전개상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보다는 지금의 현상들, 사회 현상들을 먼저 얘기해준 나가 적절하겠고요. 뭐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자, 우선 요거를 보류를 해둔 채로 다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이니까 어쨌든 뒷부분으로 가야 해요. 천연연료는 천연염색의 장점을 살린 고부가가치 개발을 도모하면서 세계 안전성, 재현성, 분말함의 표준화 등의 대량 생산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뒷부분으로 가야겠고요. 하지만이 나오면서 동일한 색상 내기가 어렵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단점 이야기네요. 하지만이 나온 뒤로 장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점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아, 이런 장단점들을 묶어서 결론으로 냈구나. 순서는 이렇게 가죠. 이처럼 천연연료는 합성연료가 지닌 유해성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 여전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와 말을 같이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장점, 단점, 묶어서 결론. 들어갈 데가 아무 데도 없죠.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이 현상과 관련된 이유들, 장점, 그치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색되어야 한다가 적절하겠구나 알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글에서 말하는 신하의 도리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야 할 것은 신하 이야기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공자는 제나라의 경공에게 정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군군신신 부부자자 즉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며 아버지는 아버지 도리를 다하고 아들은 아들의 도리를 다하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군도와 함께 신도가 강조된 것이다. 자, 그래서 신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공자는 임금의 신하에 대한 도리와 신하의 임금에 대한 도리에 관한 노나라의 전공의 질문에 대해 임금은 신하를 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여긴내어 충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답하여 신도의 내용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제시했다. 이러한 신도는 군신유의, 즉 임금과 신하 사이의 윤리를 의로서 설명한 맹자논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임금과 신하는 같은 인간으로서 원래는 평등한 관계지만 살기 좋은 사회 건설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인물로서 백성들이 추대한 자가 임금이고 신하는 그를 보좌하는 자이므로 임무에 있어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 인위적으로 맺어진 2차적인 관계인데 이때 상호 간의 윤리가 의라는 것이다. 의의 논리에서 보면 신하는 본래 임무를 원만히 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를 중심으로 힘을 합해 살기 좋은 사회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혁명으로 새로운 적임자를 추대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신하의 이런 신하의 의리,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임금과 아버지, 신하와 아들은 동일하다라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임금과 신하는 출생과 맡은 바 임무에 대해 평등하다. 출생은 평등하지만 임무가 달라졌다. 임무로서 상하관계가 있다고 했으니 틀렸고요. 임금은 항상 신하들에게 추대되어야만 정통성을 갖는다. 백성들이 추대한 겁니다. 신하는 왕의 됨됨이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하면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적임자를 추대해야 하므로 이런 게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거, 전체 파악할 수 있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화제의 BCG 예방주사네요. B형 간염 예방 백신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는 백신이다. 출생 후 4주 이내 1회로 어깨 부위에 접종한다. BCG를 접종한 지 2, 3주 후에 주사 부위에 5에서 7mm 크기로 곱는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3개월 이내 아물면서 작은 흉터를 남긴다. 곱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무조건 소독하려나 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 된다. 하지만 접종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겨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고 더 심해지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결핵 접종 방법에는 전통적인 피 내용과 최근 민간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피용이 있다. 최근 경피용이 반응이 적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나 면역력 획득에 있선 피내용에 비해 시술자의 경험이나 술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 보시면 접종은 이러이러하게 되고요. 접종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결국에 접종 방법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겠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없죠. 게다가 중심은요. BCG 결핵 접종입니다. 결핵 예방 백신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신체 반응 나와 있지만 여러 방법들도 같이 나와 있으므로 너무 좁은 범위고요. 결핵 예방을 위한 결국 결핵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의 대화를 읽고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려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타당하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둘의 논제, 논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A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의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입구의 녹지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노인 증가 문제는 어제 오른 일이 아니며 우리의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녹지도 필요하지만 다른 개발지를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녹지 조성 계획 대 노인회관 건립이네요. 자, B를 보시면 노인 인구를 위해 노인회관을 짓는다면 차라리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낫다. 녹지 조성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 방향과 또 맞지 않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여 오래전부터 녹지 조성 필요성이 끊이질 않았다. 자, 얘는 녹지 조성을 추구하는 쪽이고요. 결국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타당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 찾아야 되겠죠. 마을의 노인 인구와 녹지 조성 현황이 어떤가? 바로 노인 인구 얼마나 증가하고 있길래 녹지 조성 현황 어떻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기 오염이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 찾아봐야 하므로 괜찮고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쪽 이야기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둘을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녹지 개발 후보자 역시 녹지 조성 쪽 이야기고요. 다른 곳에 뭐 개발지를 찾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대기오염 정도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둘을 비교하기 위해선 당연히 1번의 내용이 적절하겠구나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우리 좀 건너뛰어서요. 3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장사원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화 내용 보면서 장사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장사원 퇴근 안 해. 다들 퇴근했는데 일찍까지 그래. 이번 입찰에 응한 업체들 서류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렇군. 장사원, 내가 말이야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 테니 들어봐. 한 30분 정도 있으면 응찰업체 중 한 군데에서 담당자가 찾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꼭 찾아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어. 내 생각에 아마 식사나 하라고 용돈을 좀 주려는 모양이야. 마침 업체들 서류 종류를 자네와 내가 맡게 되었으니 자네도 나와 함께 담당자나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자, 요거 직업 윤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저도 같이 돈을 받으란 말씀이신가요? 에이 뭐 어때? 용돈이라 해봐야 많은 돈도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받아두고 경쟁 업체들 서류 내용이나 슬쩍 알려주면 그만이야. 나중에 회사에서 알면 어쩌시려고요?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건 누가 직접 그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알려질 수도 없는 일이야. 지금은 장사원과 나 둘뿐이잖아. 아무튼 자네도 융통성 있게 행동해, 알았지? 라고 했지만 자,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른 직원이 모두 퇴근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라는 건 받겠다는 얘기고요. 업체 담당자로부터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나름대로 받겠다라는 뜻이고요. 부당한 말에 동조할 수 없음을 밝히고 담당자를 만나지 말라고 우선 다른 데 뭐 알린다기보다 서대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즉시 팀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자, 이렇게 이른다라는 표현들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융통성 있게 이것에 대한 거절과 하면 안 된다라는 직업윤리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법이 적절하겠네요. 자, 이번에도 K가 취해야 할 행동 적절한 거 보도록 할게요. 홍보팀 직원들은 팀원 전체가 가입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며칠 전 홍보팀 K는 선배 직원이 만든 새로운 단체 채팅방 참여 문자를 받고 가입한다. 새로 가입한 채팅방에는 K의 같은 팀 후배 직원인 S를 제외한 전 직원이 이미 들어와 있었으며 평소 독특한 행동을 자주 보이던 S에 대한 험담이 주된 내용이었다. K 역시 S 행동이 다소 특이한 면이 있다고 여기긴 했으나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이 몰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S의 험담을 늘어놓아도 될 정도로 몹쓸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왕따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나는 뭐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소외된 S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험담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면 S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단체 채팅방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오히려 자기가 S를 두둔해지면 자기에게 역풍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단체 채팅방을 즉시 탈퇴하고 팀장에게 이야기하여 자, 이게 바로 이르는 거죠. 왕따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과 논의하고 S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문제된 행동에 대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준다. 양쪽에 전부 다 뭔가를 도움을 청하고 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김사원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 오늘 많이 바쁜가요? 뭐 지시하실 업무라도 있나요, 팀장님? 원래 박 대리가 처리해야 할 일인데 오늘 외근이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퇴근 전까지 김사원이 좀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문계약서 검토를 오늘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영어를 전공했으니 검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적이 없어서 법률 용어나 각종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르는 말은 사전도 찾아보고 사례집도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이라 오늘 중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니까 실력 발휘 좀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수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후에 검토를 시작하면 시간이 오후 부서 회의 때 김사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계획서 수정을 얼른 끝마치고 바로 시작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지금 나는 해본 적이 없고요. 내 능력 바뀔 것 같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할 시간이. 자, 그러니 내가 못하겠다. 시간 내에 끝낼 수 급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팀장의 지시임으로 어떻게든 완료하기로 다짐만 해서 될 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은 있고요.
옆 팀 동기인 양사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서 검토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 이거는 어쨌든 자기가 맡아버리는 책임을 맡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모른 채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본래 자신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팀장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업무 수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임을 솔직히 말하고 다른 직원과의 업무 조정을 요청한다. 가장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히 얘기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업무 조정 요청까지 해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고객 상담이네요. 가능한 일자를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나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지정된 몇 개 일자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 중에는 나에게 맞는 날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죠? 그래도 정해진 회사 규정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니, 당신들 마음대로 정한 규정을 나한테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저희도 모든 고객님의 사정을 하나하나 봐드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군. 당신 말고 다른 직원 나와보라고 해요. 자, 책임자가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아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자니 너무 화가 나서 내부 직원을 불러 따지고 싶어서 불렀어요. 당신들 대체 고객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예요? 자, 고객이 화난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이 말하는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화난 고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사과의 말 먼저 우선적으로 취할 행동은 사과입니다. 개인정보 확인부터 해야 하니 자, 먼저 이거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 잘못됐고요. 상담 직원에 대한 잘못을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과의 말을 먼저 책임자가 해야 하고요.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 직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고객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줘서 화를 가라앉힌 다음 이유에 대한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1회 언어 파트 확인을 해봤고요. 2회 기출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래어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건 나와 있습니다. 자, 태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발음 기호상 태입프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이 P, K, T, P가요. 받침으로 오는 경우와 으로 오는 경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에가요. 짧은 모음이거나 발음상 윰, 비음에 해당하는 얘를 LRMN 자, 얘를 제외하고요. 요 외의 자음 사이에서는요. 받침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모음이기 때문에 짧은 모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얘를 을을 붙여서 태이프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입니다. F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음운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F는 P, 그래서 프라이팬이 맞겠고요. 자, 커피숍입니다. 받침에 오는 것들 디귿을 제외하고 마바사아 요렇게 7가지의 받침만 사용을 합니다. 자, 캐비닛 요것도 발음 기호 그대로 따지면요. 캐비닛입니다. 그래서 네, 캐비닛 발음 기호상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외래어 표기법 네,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속담 문제네요. 글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객지에서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고향 친구와 만나니 반가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생선구이 정식에 시원한 맥주 한 잔씩을 반주로 곁들여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겨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동안 밀린 수다를 떨었다. 나이 50이 넘으면 자꾸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된다고들 한다. 특히 어린 시절을 함께한 고향 친구를 만나면 잠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그 친구는 약국집 딸로 의사가 됐고 나는 문방구집 딸로 태어나 영어 강사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 서울로 치면 사대문 안에 태어나 제주도에선 제일 좋은 초중고를 졸업한 우리는 교육열 높은 부모 덕분에 서울로 유학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 나이 또래 세대의 딸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 부모는 흔치 않았다.
다행히 우리는 교육열도 높고 딸아들 차별하지 않는 열린 마인드를 가진 부모를 만났던 것이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그런 부모를 만났던 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깨달은 두 중년 여인은 마주보며 각자의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현했다. 결국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내용인데요. 검은 똥 누고 나면 부모 은공을 알게 된다. 자, 검은 똥을 넣었다라는 건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부모가 반팔자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난 게 팔자의 반, 운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부모는 차례걸음이나, 자, 이거는요, 사실 약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뭐 차례대로의 순리다라고 약간 위로를 해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식 둔 부모는 알을 둔 새 같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자식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할 때 이중섭이 소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바, 우리 읽으면서 이중섭 소의 의미를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중섭이 소를 그리게 된 계기로 독립운동가 이승훈이 세운 오산고통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배인 백석시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과 이명련 백남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난해 마사코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가족과 재회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린 소의 그림. 자, 바로 가족과 재회하겠다라는 일념이 담겨 있고요. 가족과 1년 후 재회하고 그린 초인적인 소. 그리고 또다시 재회를 꿈꾸는 길 떠나는 가족에서의 소는 이중섭 본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바로 전부 다 가족과의 만남과 헤어짐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게 시대가 안긴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이중섭의 예수로는 시공을 초월해 반고흐와 연결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소의 의미는 다 파악을 했고요. 뒷부분은 이중섭의 마지막 그런 생애를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타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가족과 헤어진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일본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직하고 충직한 소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정. 얼핏 보면 가족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선 우직과 충직의 이야기는 없죠. 가족의 그리움과 헤어짐이 주된 이단락의 내용이었고요. 전쟁이 남긴 민족의 비극, 물론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중섭 개인의 이런 의미로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내용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추론 이야기는요, 아래 거 먼저 읽고 푸셔도 되고, 위에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비추어 추론을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일관된 이런 문제 유형들에서 1번부터 4번의 키워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에 좀 집중하는 형태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 자료를 이용한 출산율 저하 요인 분석 및 우리나라 고령화 특징에 대한 주요 국가의 비교 분석은, 자, 여기에 뭐 비교 분석한 게 있나 봐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여 육아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의료복지 시스템 및 보장제도 확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남성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파악은 글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자, 그래서 여러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어디와 연결을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대 수명은 높여지며 인구 구조 고령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3%인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은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특정 지어지는 인구구조 고령화는 우리의 경제 성장률, 소비,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가계의 대내외 금융행태를 변화시키고 금융주택,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복지 지출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여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여러 가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단락. 따라서 결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5년 단위로 기본 계획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성과가 미흡하대요. 인구 정책이 그 성과를 내는 것은 최소 한 세대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진한 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체한다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진단, 개선 점들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문제구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번에요. 요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서 왜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이렇게 적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3단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경제 관련된 얘기들이죠. 출산율과의 분석 역시 바로 저출산 원인과 관련된 이런 변화 과정들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복지 시스템 개선. 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과 의료복지 시스템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일 수 있겠지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거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죠. 오히려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고령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남성의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자료는요. 여성 혼자 육아의 부담을 지우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알 수 있는 내용 바로 내용 일치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워드 체크하고 보도록 하죠. 무작위 배정 및 눈가림을 배제한 임상실험은 환자들에게 불안 심리를 없애줄 수 있다. 임상시험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환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적응력이 다르다. 어느 단계에 응하는지를 알게 되면 대처 능력이 향상된다. 임상시험을 통한 항암제 효과는 그 자체보다 심리 상태가 더 크게 작용한다. 자, 맞는 거 고를 거예요. 항암제 임상시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즉, 임상시험을 거친 항암제만이 암 환자 진료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암제 임상실험은 신약 개발의 필수적인 단계이다. 항암제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3단계로 진행되는데 1상 임상시험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의 최대 용량 및 독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2상 임상시험은 특정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규명하는 단계이며 3상은 1 이상 시험을 거친 항암제를 기존의 표준 치료와 비교하는 단계이다. 자, 여기서는 1상, 2상, 3상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라 아직 우리가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항암제 임상시험은 대부분 무작위 배정을 통해 치료군 또는 대조군에 배정받게 되며 이중 눈가림으로 인해 대상자 자신이 어떤 군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피험자의 모집 속도 및 임상시험 수행의 질이 중요 인자로 고려되지만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무작위 배정 및 눈가림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두려움, 불안, 미련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내용, 바로 1번의 내용이 틀린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알게 되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내용은 아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항암제 임상시험에 따르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불확실성을 기회로 평가하고 대처를 잘한다면 의료진은 환자가 적응을 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항암제 임상시험 대상자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적응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심리 상태에 대한 사정과 대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적응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2번의 내용이 적절하겠네요. 자, 마지막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진의 설명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면 정보 교류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고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가 주장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보다 심리 상태가 더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네, 이거는 항암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에 여기서 말이 되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여기도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이므로 자, 한번 요 아래 거 체크를 해볼게요.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하는 세계 사망자 수 5천만 명 미만이라는 거. 자, 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보다 줄곧 높은 평균 기온을 보여왔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 보장되면 신재생에너지는 적용될 수 있다. 2030년에도 재생에너지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숫자나 시기와 관련된 것들은 찾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5도 상승, 국내는 1.8도 상승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사망자의 16%가 대기오염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자, 여기 1, 2번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자, 5천만 명, 지금 16%가 83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830만 명의 16%,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면, 네, 5,187만, 네, 이렇게 점을, 숫자를 만을 제외하고 나오면요. 네, 미만이라고 하는 거 요 계산상 틀린 내용이고요. 줄곧 높은 평균 기온이다. 이거는 그냥 요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요만큼 상승했다지 항상 높은 채를 보여왔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에는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송전탑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면서 분산 전원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 등에 필요한 송전탑 수용성이 낮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태양광, 연료정지 등은 소비자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고압 송전 시설 문제가 없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발전량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2030년까지 목표 자체가 20%이므로 네,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 네, 요게 맞는 적절한 표현 되겠고요.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존재하므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예산 지원만 보장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4번 적절한 거 골라봤고요. 자,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4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B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A사는 업무 분위기가 매우 자유분방하며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해 틀고 사무실 직원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B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날이라 B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헤비메탈 곡을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틀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 직원이 다가와 헤비메탈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클래식을 틀어보라고 권한다. 오랜만에 온 자신의 차례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 했던 B는 당황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지 조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 이거는 어쨌든 모두가 이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겠죠. 선배 직원에게 헤비메탈의 장점을 설명하며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직원의 의향을 물어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자, 그래서 모두의 이런 좋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물어서 한 발 양보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재빨리 음악을 그렇다고 바꿔요. 무조건 맞춰주는 것도 네, 현명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부당하다 이런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왕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긴 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한 사람만이 불편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지 들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요. 해외 중요한 거래처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상대방 차량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인지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자, 그러면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과 바로 거래처 손님 픽업이라는 거죠.
1번을 보시면 사고 차량을 갓길로 옮겨놓고 빨리 히치하이킹을 하여 그럼 이 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회사에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고 비행기 도착 시간까지 기다려 도착하자마자 바이어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한다. 자, 잘못된 것들은 우선 알려야 하고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는 건 픽업을 안 나간다는 거죠. 공항 근처에서는 친구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대신 픽업해달라고 요청해본다. 자, 자기의 일을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고요. 즉시 회사에 알려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두 가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43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는 이 과장이 회의에 필요한 자료이니 모두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네준 준비자료 목록을 정리하던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자료를 추가하면 회의 결과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자료를 추가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 김대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는 솔직함입니다. 자,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이미 자료를 추가하기엔 늦었으므로 건네받은 목록상의 자료만 정리한다. 자, 그래서 회의 방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사에게 누락된 자료가 있음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락된 자료의 정리를 위해 회의 시간 변경을 요청한다. 이거는 뭐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번이 가장 적절한 행동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D사는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담당자의 행동이네요. 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 마감일이 다가오지만 입찰에 응하는 업체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차라리 입찰 공고를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용역 업체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나았을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고 현재까지 참가 신청서를 낸 용역 업체는 업계에서 인지도나 평가가 그다지 우수하지 못한 업체들 뿐이었다. 게다가 지난번 용역 입찰에 선정돼 별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해낸 S사도 이번엔 입찰 참가업체 명단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신청서를 제출한 참가업체 명단을 살펴보던 담당자는 참가업체 K사의 대표가 자신의 대학 동창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어쨌든 특혜는 주면 안 됩니다. 입찰 신청 마감일을 연장하여 더 많은 회사들이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뭐 본인의 입장, 담당자가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뭐 더 많은 입찰이 일어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입찰을 무효화하고 이미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화했다라고 볼 수는 이건 잘못된 행동이고요. 특혜를 제공하지 말고 K사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아 회사의 능력과 업무 수행 역량을 미리 파악해 둔다. 자, 만약에 이랬을 경우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괜찮은 회사다라고 한다면 입찰을 한번 권유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학연에 의한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러 K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해 둔다라는 거는 일부러 얘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K도 이미 참가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회사 능력과 업무 수행 역량을 미리 파악한다라는 내용이므로 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능한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회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